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일하는 김학균입니다. 저희는 리서치센터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시장에 대처하시는데 유용한 조언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게 저희들의 일인데요. 오늘은 좀 일반론으로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것처럼 투자도 정답이 없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임이기도 하고요. 다만 투자라고 하는 게 저는 누구에게나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사람들마다 많이 좀 다르고요.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집단적인 성공의 경험을 저는 아직은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나 드리고 싶은 조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같이 회사에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이제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많은 이들이 소득을 얻는 방법일 테고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이거는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돈을 버는 사업소득이란 게 있고요.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이 돈을 버시는 이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요. 코인에 대한 투자, 채권 투자, 주식 투자 전부 이제 금융투자소득의 범주에 속할 겁니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는 사업소득과 조금 이제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금융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약간의 좀 그 터부나 허위의식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버는 소득은 정당하고 이 금융 투자를 통해서 얻는 소득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불로소득 같은 어떤 그런 평가가 저는 여전히 이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같이 이 월급쟁이로 일하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많이 하는 게 이제 한국은 자영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자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죠. 아마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편에 속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그 도해들 그리고 그 차트는 우리나라 자영업의 생존 비율입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가 지나다 보면 식당 같은 데 보시면은 제가 사는 동네는 식당 간판이 막 자주 바뀌어요. 이런 자영업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요. 요식업의 경우는 1년 생존율이 한 62% 정도 됩니다. 이 얘기는 식당을 열고 1년 내에 38%는 이제 망한다라는 이야기죠. 3년 생존율은 이제 34%고 5년 생존율은 20.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당을 열었을 때 5년 내에 잘 안 돼서 문을 닫을 확률이 근 80%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버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직접 직접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방식이 있을 테고요. 앞서서 제가 주식 투자도 이 사업과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저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떻게 보면 그 동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식을 삼으로써 그 회사 지분의 일정 부분을 내가 소유함으로써 기업의 소유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자영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옳고 그르다 이런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고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 내 돈을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삼는 게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의 본질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주식 투자도 정답이 없죠. 주식 투자에서 손해 보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내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버는 것만 정답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영업이 너무 어려운 걸 생각을 하면 이제 다른 대안도 있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영업은 내 몸을 움직여서 내가 돈을 버는 하나의 이 돈을 버는 방식일 테고요. 주식 투자는 누군가를 내 돈을 잘 불려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로 이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9년 말 코로나 직전에는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인구가 600만 명인데 지금은 한 1,400만 명이 됐으니까 굉장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역시 투자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과거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투자의 세계에 들어오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의 승률이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이 따릅니다만은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한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종합주가 지수의 연간 등락률을 막대 그래프로 그려놨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경제가 어렵다 하는 걱정이 많고 실제로 이제 한국 경제가 여러 가지 좀 이제 걱정거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IMF 외환위기 이후로 주가 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제가 지금 2025년 1월에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코스피가 한 9.6%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경험적으로 보면 걱정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과거의 패턴으로 보면 2025년은 주가가 오를 확률이 과거의 역사로 보면 이제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주가 지수가 장기적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왜 많이 올랐는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종합주가 지수가 3년 연속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였던 95년부터 97년처럼 외환위기처럼 한국 경제가 뭐 총체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면 뭐 주가 지수가 3년 연속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위기라고 하는 게 뭐 자주 나타나는 일은 아니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경제 개발을 1960년대 한 이후로 가장 최악의 위기니까요. 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뭐 역사가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어떤 일반적인 형태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면 주가 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진 게 2번 있습니다. 1982년, 83년이 그랬고요. 1990년, 91년이 그랬습니다. 근데 1982년부터 83년까지는 2년 연속 코스피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2년 동안 주가 지수가 떨어진 전체 하락률이 한 7%대입니다. 이건 2023년 한 해에 떨어졌던 9.6%보다 훨씬 낮으니까 82년, 83년 2년 연속 하락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에게 큰 데미지를 준 것 같지는 않고요. 1990년, 91년도에는 코스피가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30% 넘게 떨어졌는데요. 이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그 이유는 그 직전에 주식이 많이 올라서 그랬습니다.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많이 오르면 주가가 많이 반작용으로서 주가 하락의 그 골이 깊게 나타나는데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85년도부터 88년도까지 666% 올랐습니다. 뭐 3조 호황 때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정도 굉장히 강하게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지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다. 뭐 외환위기나 이런 시스템이 붕괴될 때는 3년까지 떨어지지만 이건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그리고 올해 떨어졌는데 내년 또 떨어지는 2년 연속 하락은 주가가 아주 급등을 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통의 경우는 주가 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지는 일은 자주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의 연간 등락률인데요. 왼쪽편에 보시는 대공황 때는 뭐 주식이 그야말로 만신창이로 떨어졌습니다. 1929년부터 1932년까지 4년 연속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공황과 지금의 어떤 그 시스템은 자본주의 시스템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역시 미래는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만은 저는 대공황 때처럼 주가 지수가 4년 연속 떨어지는 일은 자주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제외하고 대공황 때 이후로 보면 미국도 주가 지수가 2년 연속 하락했던 사례가 1973년, 74년 1차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 2년 연속 떨어졌고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IT 버블이 붕괴될 때 이때는 3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IT 버블이 붕괴될 때 주가가 3년 연속 떨어졌던 거는 그 직전에 1990년대 후반에 미국 시장이 나스닥을 중심으로 아주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90년부터 91년까지 2년 연속 떨어진 게 80년대 후반 3조 호황 때 주가가 기록적으로 오른 데 따른 반작용으로 주가가 떨어진 것처럼 미국도 90년대 주가가 아주 좋다 보니까 이 반작용이 크게 나타난 건데 어쨌든 대공황 이후로 한 100여 년 동안에 미국도 주가 지수가 한 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2년 연속으로 떨어졌던 사례는 2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해 주식시장이 알쏭달쏭하고 늘 좀 쉽진 않습니다만은 왜 주가 지수가 이렇게 2년 연속 떨어지는 일이 실은 자주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너무 비관론의 편에 서기보다는 낙관론의 편에 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앞서서 살펴본 주가 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지는 일이 흔치 않았다라고 말하는 건 말 그대로 주가 지수입니다. 개별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미국의 다우 지수, 20세기의 다우 지수를 이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제 다우 지수를 그려놓은 건데요. 1982년 8월은 20세기의 주식 투자하기에 가장 좋았던 시기입니다. 우리 코스피가 지난 10여 년 동안 2년 연속 떨어지진 않았지만은 이제 장기 횡보를 했는데 미국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미국도 1970년대 내내 장기 횡보를 하면서 미국도 주식에 대한 비관론이 이때 굉장히 이제 컸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한 10여 년 정도 횡보를 하다 보니까 1979년도 말즈음에 미국의 유명한 그 경제 잡지죠. 비즈니스 윅이라는 데서 스탁 이즈 데드 이런 그 헤드라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제 주식의 시대는 갔다. 오랫동안 장기 투자해도 주식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기사가 나오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미국 주가는 오르기 시작해서 82년 8월을 저점으로 해서 한 20년 동안 다우지수가 15배 올랐거든요. 그럼 1982년 8월은 주식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았던 20배 오르기 직전에 주식이 굉장히 쌌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위쪽에 굵게 칠해진 차트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아침마다 확인하시는 다우 지수입니다. 뭐 다우가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죠? 이 다우 지수는 미국에서 상장돼서 거래되는 한 6천 개 중에서 제일 좋은 거 30개를 추려놓은 게 다우 지수거든요. 지금 다우 지수는 4만 포인트 넘어가 있죠. 근데 아래쪽에 한 7,700으로 그려진 거는 20세기에 주식하기에 가장 좋았던 1982년 8월에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에 내가 직접 투자했을 때의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82년 초에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이라 그러면 미국에서 제일 좋은 30개 종목이니까 우량주 중에 우량주고요. 블루칩 중에 블루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82년도 그 시점에서는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30개니까요. 근데 그때 30개 종목을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을 내가 한 종목 한 종목 직접 샀다 그러면 다우 지수를 정확히 복제한 건데요. 직접 투자한 포트폴리오는 지금 7,700인데 우리가 보는 다우 지수는 4만 1,000까지 갭이 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82년 초에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었던 30개 종목 중에 지금까지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은 6개밖에 안 됩니다. 24개는 바뀌었습니다. 82년 초에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당대에 가장 우량했던 우량주 중에서 망한 기업도 2개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카메라 필름 만들었던 이스트만 코닥 망했고요. 또 베들레헴 철강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철강 회사도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우량주가 우량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우량 기업이란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직접 투자한 기업들은 이 안에 망한 것도 있지만은 이 다우 지수라고 하는 거는 나쁜 걸 빼고 좋은 걸 계속 갈아 끼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작년 11월에도 우리 그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기업이었던 인텔이 최근 몇 년 동안 어렵다 보니까 다우 지수에서 인텔을 빼고요. 뭘 넣습니까? 잘 나가는 엔비디아를 넣었죠. 그래서 주가 지수는 나쁜 걸 빼고 좋은 걸 갈아 끼니까 장기적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82년도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의 구성 종목의 변화입니다. 30개 중에 지금 6개만 남아있다는 그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 하나하나 종목을 사게 되면 그야말로 대박을 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종목을 잘못 고르게 되면 실패를 맛볼 수도 있고요. 82년 다우를 구성하고 있었던 30개 종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매우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보장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가 지수라고 하는 거는 나쁜 걸 빼고 좋은 걸 계속 갈아 끼다 보니까 떨어지기보단 올라갈 확률이 높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라든가 세상이 나빠질 때마다 경제적으로는 중앙은행이 그때그때 개입을 하고 또 주가 지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기업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가 지수는 올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의 경우는 다우랑은 조금 다르죠. 다우는 상장돼서 거래되는 종목 중에 좋은 걸 추린 거고요. 코스피는
한국의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종목 800여 개를 가지고 주가지수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우와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한국의 코스피도 상장 폐지 제도가 있습니다. 나쁜 건 끊임없이 걸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종목을 잘못 사게 되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주가지수라고 하는 건 나쁜 걸 계속 걸러내니까 코스피도 크게 낭패는 안 보는, 최근 10여 년 동안 한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 컸지만 이 주가지수가 코스피가 2년 연속 안 떨어진 것도 이제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자, 어려울 때마다 중앙은행이 도와주고 또 주가지수라고 하는 거는 승자의 기록인데 왜 우리 주변에서 주식 투자할 때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면, 이 그림은 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실패를 하냐면 첫 번째는 너무 비싸게 사서 그렇습니다.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화를 소비를 할 때는 가격이 떨어질 때 삽니다. 냉장고 같은 거 박앤세일 할 때 가서 사잖아요. 근데 주식은 희한하게 올라갈 때 돈이 들어옵니다. 이거 좀 신기한 일이죠. 이게 재화와 주식 투자가 다른 건 뭐냐면, 우리가 냉장고나 텔레비전을 사는 거는 우리가 그 구매 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총량적인 효용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걸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냉장고를 샀을 때 냉장고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은 그 냉장고를 만들어낸 엔지니어들이 설계를 한 기능으로부터 더 많은 어떤 효용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해져 있는 건데요. 근데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사는 겁니다. 근데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식을 사지만 어떤 미래는 본질적으로 알 수가 없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아리따운 젊은 여성의 옆모습이기도 하고요. 매부리코의 약간 성깔 사나운 루파의 모습으로 보이시기도 할 겁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남성의 옆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앞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비롯한 그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는 모든 게임의 규칙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냉장고를 사는 거는 기대할 수 있는 효용이 정해져 있는 반면에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주식이, 결국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 이익의 크기, 어떤 그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크기가 주가를 결정하는데, 미래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다라고 하는 나의 지금의 예상이 결과적으로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예상은 지금 검증이 될 수가 없죠. 가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미래에 대한 예상은, 미래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혹은 내가 경험한 가까운 과거가 미래에도 지속이 될 거라고 믿는 인지적 편향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는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보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사람이 가진 인지적 편향에 따르게 되면 올라가면 겁이 없어지고요.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겁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고가 매수와 저가 매도를 반복하게 됩니다. 너무 비싸게 주식을 사는 이 그림처럼, 이 그림이란 게 결국 올라야 돈이 들어오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인간 심리가 가진 어떤 불안정한 모습이 작동한 결과라고 봅니다. 비싸게 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늘 손해를 볼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서 제가 이 주가지수는 장기간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주가지수입니다. 그렇죠? 한국은 끊임없이 나쁜 걸 배제하는 상장 폐지가 있고, 미국의 다우지수는 나쁜 걸 빼고 좋은 걸 계속해서 갈아 넣는 일종의 지수의 리밸런싱을 하면서 주가가 장기적으로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에 상장된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들의 한 10여 년 동안의 이제 성과입니다. 1000%, 10배 이상 오른 종목도 24개나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개별 주식을 투자하면 아마 저런 대박을 꿈꾸면서 주식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10년 동안에 주가가 상장 폐지로 망한 것도 128개나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오른 종목 수보다 내린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10년이 그렇고 이건 기간을 어떻게 끝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주식 투자가 누구에게나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주가 지수는 장기적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오를 확률이 높았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논리로요. 다만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봅니다. 저는 뭐 개별 주식을 사는 게 나쁜 행위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어떤 준비를 하게 되면 전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거죠. 잘할 수도 있지만 큰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나스닥입니다. 뭐 최근에 한국의 투자자분들이 미국으로 주식 이민을 많이 간다 그러죠. 뭐 서학개미라고 하는데 나스닥이 최근에 주식이 좋았죠. 매그니피선트 세븐을 비롯한 성장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2023년, 2024년 기록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오른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이 상장된 종목들의 등락률을 보시면 오르고 떨어진 게 거의 반반입니다. 저렇게 나스닥이 급등하는 동안에도 상장된 종목 중에 절반 정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개별 종목 투자가 나쁘다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된 분들에겐 큰 기회가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개별 종목 투자는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겁니다. 준비가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은 기회가 있는 거지만 덥석덥석 주식을 사고 팔아서는 별로 기회가 오히려 리스크도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